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의 핵심 사항들입니다. 먼저 건축법에 적용에 관한 사항인데 교재는 354페이지예요.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해서 이제 법을 적용하죠. 그런데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사실상 건축물이 아닌 거.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정한 단어가 보이면 그 연관되는 키워드가 생각나면 되는데, 첫 번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또 명승, 시도자연유산 등등, 다 비슷한 거니까 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등등 이 앞에는 지정 또는 임시지정 이 말이 붙어야만 여기에 옳게 되니까, 속이면 지정을 빼놓고 그냥 전통문화유산이라든지 또는 전통 한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속일 수가 있는 거니까, 문화유산 등 앞에는 지정이나 임시지정이 붙는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보로 지정된 또는 보물로 지정된 그런 문화유산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인데, 그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보안시설 또는 보행시설, 그리고 플랫폼 또는 급탕급유 급소시설인데 다 선로 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철도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요 말이 보이면 통행료 징수시설 여기 생각나야 돼요. 속일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속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컨테이너가 보이면 여기 창고가 보여야 돼. 창고. 속일 때는 컨테이너 이용한 사무소,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거니까 컨테이너 창고, 그리고 공작 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지 안에 이동이 쉬운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창고고 공장의 대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청구역 요 말이 보이면 수문 조작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관되는 키워드를 쭉 떠올리면 되는 거기 되니까, 연관되는 키워드가 뭔지 그거를 떠올리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유산 등 나오면 지정 또는 임시지정, 선로부지가 보이면 운전보안, 보행, 플랫폼, 급탕급유 급수시설, 그리고 고속도로 나오면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보이면 창고, 공장 안에 이동 쉬운 거, 그리고 하청구역, 수문 조작실. 그래서 암기사항이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이지만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설치하는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때 신고하는 거. 그 신고 대상 공작물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규모를 먼저 쭉 보시면 2m가 있고 4m가 있고, 그 다음에 5m도 하나 있고, 여기 6m, 8m가 있죠. 그리고 면적은 30이 있고. 근데 요거 하나 빼면 다 짝수죠. 2, 4, 6, 8이죠. 신고 대상 공작물의 규모는 2, 4, 6, 8입니다. 2, 4, 6, 8. 그리고 다 넘는 거예요. 2m 넘는, 4m 넘는, 6m 넘는, 여기도 6m 넘는, 8m 넘는. 다 넘는 건데 8m 이하가 있어요. 이하. 그래서 2, 4, 6, 8인데 기본적으로 다 넘는다. 근데 이하가 한 번 있는데 그게 8m 이하. 그리고 다 짝수만 쭉 있다가 홀수가 한 번 나오는데 홀수는 5m. 그리고 다 높이가 쭉 나오죠. 2m, 4m, 6m 다 높이만 쭉 나오다가 면적이 한 번 나와요. 면적은 30입니다. 나머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9번까지 신고 대상 공작물의 규모. 일단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로 2, 4, 6, 8. 다 짝수 2, 4, 6, 8. 그리고 8m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홀수 5m 넘는 게 있고, 면적이 한 번인데 면적은 30. 그래서 규모는 이제 쉽게 정리가 되죠. 여기 이제 해당되는 시설이 뭔지를 정리하면 되는데,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인데, 이 담장이나 옹벽이 4m, 6m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옹벽 담장이 4m 넘는다는 거는 교도소나 구치소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옹벽 담장은 당연히 4m, 2m가 안 되니, 4m, 6m가 안 되니까 2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2m 넘는 옹벽과 담장. 그 다음에 4m 넘는 거는 광고탑, 광고판 또는 4m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러니까 4m는 다 광고가 있거나 광고 아니면 탑자가 붙은 거죠. 광고탑.
그래도 기념탑 또는 뭐 첨탑 단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4m 넘는 거는 광고탑 요거를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4m 넘는 광고탑. 그래서 광고자가 보이거나 탑자가 보이는 게 다 사고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외울 때는 4광입니다. 4광. 고스톱 치다가 5광 하면 참 좋겠죠. 근데 5광이 힘들어요. 그래서 5광 하다 보면 꼭 광 4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4광이에요. 2m 옹벽덤장 4광. 광이 광고탑. 그래서 광고자 붙은 거 광고탑, 광고판. 아니면 탑자가 있는 거 장식탑, 기념탑 등. 그 다음에 6m를 먼저 보면 6m 넘는 굴뚝인데 그 이전에 6m 넘는 철탑이 나오죠. 통신용 철탑도 있고 원래 탑이 다 4였죠. 탑이라도 철탑의 경우에는 6m예요. 그러니까 6m 넘는 철탑, 통신용 운동용 철탑 6철이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6철. 4광 6철. 그래서 철탑은 6m고 하나 더 굴뚝이 6m인데 굴뚝 6m는 굴뚝 생각해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기 나오는 모습을 잘 보면 6이죠. 그래서 굴뚝도 6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m 넘는 6철이니까 철탑하고 굴뚝. 그 다음에 8m 넘는 고가 수조인데 8고라고 외우시면 되죠. 뭔가 팔았어요. 8고. 그래서 8m 넘는 고가 수조. 그 다음에 다 넘는 건데 요것만 유일하게 이하예요. 그래서 이하는 8m가 있었으니까 이하로 돼 있는 게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다. 그래서 하차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하차. 승차가 아니고 하차. 그리고 홀수가 한 번 유일하게 있는데 홀수가 그 5m 넘는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태양에너지.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가 5m. 그 다음에 면적은 이제 하나 딱 남았어요. 지하 대표. 지하니까 높이가 없어요. 면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대표는 면적이고 그 면적이 32야. 그래서 30 넘는 거. 그래서 전체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단답형이에요. 다음 정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 요 중에 이제 규모하고 시설들 연결해 가지고 내는 거니까 외워두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고 대상 공작물은 규모가 2, 4, 6, 8. 다 넘는 건데 이하 8m 이하. 다 짝수인데 홀수 5m 넘는 거. 그리고 면적이 한 번 있는데 면적은 30입니다. 그리고 2m 넘는 옹벽등장. 그리고 나머지는 4광, 6철, 8고, 하차. 그리고 5m는 다섯 글자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그리고 면적 이제 높이가 없고 면적만 있는 거 지하 대표 면적 30.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이걸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된 행위로 건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손하는 행위가 있고 용도를 바꾸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다시 보고 건축행위인데 건축에는 5가지가 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까지가 다 건축행위들이고 신축은 한마디로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짓는 이유가 건물이 없으니까. 없는 대지에다 새로 짓는 게 신축인데 요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신축행위는 이렇게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대지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죠.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 다음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물을 축자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의 전봇들 일부를 전부가 해체되거나 멸실됐는데 종종 유무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축하려면 건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건물이 없다는 말에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 없는데 3가지 없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없는 거. 그 다음에 있다가 없어진 거. 있다가 없어진 게 해체되거나 멸실되면서 있던 건물이 없어졌죠. 세 번째 있으나 많아요. 부속 건축물만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축을 하려면 건물이 없는데 3가지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다. 그 다음에 해체 멸실 있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속 건축물 있으나 많아. 처음부터 없다, 있다가 없어졌다, 있으나 많아. 요 3가지로 개념이 정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짓는다. 그 다음에 해체 멸실되고 나서 다시 졌는데 종종 규모와 동일하게 되면 뒤에 개축 또는 재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종종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해체 멸실되고 나서 종종 규모 초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으나 마나 부속 건물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된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3가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없는 대지에 새로 해체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 초과. 세 번째가 부속만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물 짓는 거. 이게 다 신축인 거고. 중축은 그냥 늘었다 이것만 보면 돼요.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 높이가 늘었다. 늘면 다 중축이고.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해체.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예요. 결국 이제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진다는 거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졌다. 그래서 해체하고 동일한 규모인데, 그래서 개축을 기억할 때는 개축은 해체한 뒤에 동일한 규모다. 개해동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개축은 개해동, 해체하고 나서 동일한 규모. 그다음에 이 해체가 전부를 해체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해체할 수도 있는데, 일부를 해체할 때는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돌 4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둥만 해체한다? 이거는 개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둥도 해체, 보도 해체, 내력벽도 해체. 이 3가지가 해체되면 그때는 이제 개축이 되는 것이고,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력으로 멸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연면적이 종전규모 이하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이것도 동일하게 다시 짓는 겁니다. 물론 층수나 높이 여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멸실 후에 동일하게 짓는 거. 그래서 재멸동입니다. 개축은 개해동, 재축은 재멸동.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두면 일단 크게 헷갈릴 것도 없고 다 범위 내에 풀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워두세요. 그냥 중축은 그냥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개축은 개해동, 재축은 재멸동. 이전은 건축물을 옮긴 건데 중요한 거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긴다. 해체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지 다른 대지로 가버리면 안 돼요.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바꾸는 거. 해체 안 한다. 같은 대지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음 대유선인데, 대유선이 건축물의 기둥보, 내륙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곳으로서 증축이나 개축, 재축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뭐 늘었다 이런 게 되면 안 돼. 이런 걸 뭐 어떻게 했는데 늘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축이 돼버리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닌 행위들이 돼야 되는데, 이 8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력벽 증설 해체, 그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이게 굉장히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선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8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무데나 막 손댄다고 대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손을 대야 대유선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내력벽, 그 다음에 마감재료, 외벽의 마감재료,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보, 지붕틀, 그 다음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에 있어서 세대 간, 가구 간 경계벽. 총 8가지 부분이죠. 내력벽, 뭐 기둥 등등. 근데 요 뒤에 이제 주요 구조부를 외울 건데, 주요 구조부.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6개가 있는데, 주요 구조부를 바지, 보내, 주기라고 외울 거예요. 바지, 보내, 주기. 집에 치마는 많고 바지가 부족해서 바지를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게 이제 주요 구조부 6개인데, 여기가 대유선이 주요 구조부 6개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력벽 있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틀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계단 등이 있죠. 그래서 기억할 때 바닥, 지붕틀, 바지, 그 다음에 보내, 주기. 그래서 주요 구조부 6개를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유선의 경우에는, 대유선의 행위는 그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어떤 행위예요. 그 주요 구조부가 바지, 보내, 주기죠.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여기다가 이제 2가지가 추가된 게 있는데, 경계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감 재료. 그래서 경마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대유선과 관련된 부분은 8개인데, 그 8개가 바지 보내주기, 경마예요. 그래서 바지를 보내줬는데, 이유는 경마를 해야 되니까,
말을 타야 되는데 치마 입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바지를 보내줬다 생각하면서 바지 보내주기 경마 이렇게 외워두시고 단 이제 이 의미가 주요 구조부는 그냥 바닥인데 대선 관련된 바닥은 대선에서 바닥은 그냥 바닥 아니고 방화벽이거나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방화와 관련된 바닥이다. 방화와 관련된 바닥. 이렇게 해서 방화와 관련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건 지붕틀이고 보고 내력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계단인데 주요 구조부는 주계단만 있었는데 대선 관련된 계단은 주계단뿐만 아니라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이걸 포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둥이고 경계벽인데 이 경계벽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경계벽이에요. 아파트나 연립이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많은 마감재료인데 이 마감재료가 외벽의 마감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마감재료인데 외벽의 마감재료죠. 내벽의 마감재료면 뭐 도배 좀 새로 하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대리선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외벽의 마감재료.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다가 뭐 타일 시공하고 대리석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잘못 시공했다가 뭐 떨어지기라도 하면 뭐 사람 다치고 난리 나죠. 그래서 그 외벽의 마감재료 이거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대리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선 관련된 부분은 8개, 바지, 보내, 주기, 경마 8개가 있고 방화 관련된 바닥이고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기둥,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외벽의 마감재료예요. 여기 8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한 건데 그 행위를 잘 보면요. 증설하는 게 있고 해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선하는 행위 그리고 변경하는 행위가 있죠. 근데 이 8가지 모두 똑같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면 다세대 다가구 경계벽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죠. 그러니까 수선한 부분은 8개 부분, 바지 보내주기 경마고 그 행위는 4가지가 있는데 증설하는 행위가 있고 해체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선하는 행위가 있고 변경하는 행위 4가지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나눠야 돼. 증설 해체와 수선 변경을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내력벽 증설 해체하는데 몇 개를 증설한다, 면적 얼마를 증설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외벽의 마감재료도 증설 해체는 규모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없죠. 기둥 증설 해체도 규모가 얼마인지 얘기가 없고 증설 해체는 모두 다 규모에 관계없이 대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틀 하나를 증설한다? 규모 안 따지고 대리선이 되는 겁니다. 보 2개를 해체했다? 규모 따지지 않고 다 대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과 해체는 규모를 다 안 따져요. 그런데 수선과 변경일 때는 그 내력벽 수선하는데 30 이상을 수선해야 대리선이 됩니다.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력벽 20제곱미터를 수선한다? 대리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선과 변경일 때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규모가 30. 그 다음에 외벽의 마감재료도 면적 30. 기둥은 3개. 보도 3개. 지붕틀도 3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규모는 다 3개 이상 아니면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규모는 쉽잖아요. 다 3이니까 3개나 30. 왜냐면 대수선 3글자네요. 그러니까 대수선의 규모는 3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다만 그 규모가 증설해칠 땐 규모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수선과 변경일 때만 3개 이상 또는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선 변경인 경우에도 3가지는 규모 안 따지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경계벽, 다가구 경계벽, 다세대 경계벽은 수선 변경일 때도 규모를 안 따지죠.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여기도 수선 변경인데 규모 안 따져요. 방화와 관련된 바닥벽 여기도 수선 변경인데 규모는 안 따집니다. 나머지는 수선 변경일 때는 다 3개 또는 30 이상 돼야 되죠. 그러니까 수선 변경일 때도 경계벽,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그리고 방화와 관련된 바닥벽, 경주방이에요. 경주방 3가지는 수선 변경이라도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대리선이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문장으로 기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리선 행위는 이렇게 최대한 암기 코드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대리선은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부분이 바지 보내주기 경마. 그 의미 쭉 체크하시고
행위는 네 가지. 증설해체, 수산변경. 근데 증설해체는 규모 안 따진다. 수산변경일 때는 그 규모가 3개 이상 또는 30 이상이다. 수산변경이라도 경주 방일 때는 규모를 안 따지고 대서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싹 정리를 해 두시고요. 건축법 적용의 난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적용된 행위 중에 용도 변경이 있는데, 용도 변경은 또 이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니까 따로 좀 정리가 돼야 되죠. 교재는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용도 변경 시설군이 정리가 돼야 되죠. 무조건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인데 이거는 기타로 바꿔서 기타. 그래서 두 문자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라고 외워둬야 돼요. 용도 변경 시설군 9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게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가 이제 30가지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30가지 용도. 근데 그 용도를 변경할 때가 있어요. 용도 변경 관련된 시설군을 이렇게 9개로 나눠가지고 한마디로 등급을 나눈 겁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가지고 등급이 위로 올라가는 변경, 등급이 이게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일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고, 등급이 하위 등급으로 내려간다 이때는 신고하고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 거냐 신고를 하는 거냐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시설군을 9개를 둔 거고, 근데 방향에 따라 이제 허가냐 신고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순서 그대로 기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를 그냥 외워야 돼요. 입에 붙여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라고 외워야 됩니다. 의미를 살짝 좀 붙이면 자산을, 자본도 부채 다니고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가 있고, 거기 회사 들어가면 영업교육을 받죠. 자산, 전문, 영업교육. 자산, 전문, 영업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받아서 허기져요. 그래서 힘내라고 거기 한 근을 준 거예요. 주기.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 딱 하나 있고, 산업 등 시설군에 7개가 포함됩니다.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 자원순환, 창고, 운수, 묘지, 장례시설 7개가 포함되는데,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하려면 이걸 또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낼 때는 이걸 갖고 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내기 때문에. 근데 장례시설이 발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여기 보고 하면 금방 확인되지만, 여기 안 외워져 있으면 그 시설군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고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면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것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건 7개인데 그 7개를 두 문자로 산장위, 자묘, 창공운이라고 또 좀 외우셔야 돼요. 산장위, 자묘, 창공운.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산, 장례시설, 산장, 위, 자묘, 그다음에 창공운입니다. 산장이, 자묘, 창공운. 이게 처음에 이제 외울 때 좀 불편하지만 그림을 하나 연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는데, 산이 있어요. 산. 이거 산이죠. 산 속에 집이 있어요. 산 속에 있는 집이니까 산장이죠. 산장. 산장이 있고, 산장 아래가 아니라 산장 위에 가서 위에 묘지가 하나 있어요. 묘지. 그 묘지가 자묘예요. 자묘. 아들묘, 자묘. 산장 위에 자묘. 그 위로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 창공이죠. 창공 속에 구름이 한 점 떠가요. 운이죠. 그래서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산장, 위, 자묘, 창공, 운.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하나 외워두시고, 그래서 산업등 시설권에 속하는 거는 장례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묘지, 창고, 공장, 운수까지 7개가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시설군에는 전기와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는 발전이고 통신이니까 방송통신. 근데 문제 풀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전방발이라고 또 이것도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발을 뻗죠. 발을 후방이 아니고 전방으로 발을 뻗겠죠. 전방발. 문화집회는 문화집회, 종교, 관광위계, 위락 4가지가 포함되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문종관이 뭐 이런 식으로 주문자로 외워둬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스토리를 좀 연상하시면, 문화 및 집회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종교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 관광을 간 겁니다. 버스 대절해서. 기도하는 뭐 사고 나고 하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하고 관광 가서 관광하면 술 먹고 노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관광 가서 술 먹고 놀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종관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요. 네, 영업시설군에는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운동, 판매, 숙박, 그 다음에 그 다중생활시설까지, 이종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까지 포함되는데, 영업시설군은 판매부터 기억하시면, 영업은 판매부터 영판이에요. 영판이란 말은 누구를 꼭 빼닮았다 이럴 때 영판 누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판 누구를 꼭 빼닮았는데, 누굴 빼닮았냐면 요 분을 닮았어. 운숙이. 영판 운숙이를 꼭 빼닮았어요. 근데 조금 닮은 게 아니라 눈도 코도 입도 다 닮은 겁니다. 그래서 영판 다 운숙이를 빼닮았다 생각하면서 영판 다 운숙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은 교육과 복지예요. 그러니까 교복이죠. 그러니까 여기 교복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교복을 누가 입었냐면 요 분이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은 거는 노교수가 입은 겁니다. 노교수가 교복 입고 뭐 자랑스럽지는 않죠.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못 입고 밤에만 주로 입어요. 밤에만. 그러니까 밤에 입는 옷이니까 야의죠. 노교수, 야의. 그래서 교육복지시설군은 노교수, 야의,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야영장, 의료시설 5개가 포함되고,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과 2종 2개. 이거 뭐 뻔한 거니까 외울 게 없고, 주거업무시설군에는 주거와 업무예요. 그러니까 주거니까 단독과 공동이 들어가고, 주거 업무니까 업무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교정군사와 국방군사가 여기 포함되는데, 이게 주거와 일부 관련되죠. 왜냐면 주거가 사는 건데, 여기서 살다 오잖아요. 몇 년 살았냐 이러잖아. 살다 오는 시설. 여기도 군대 가서 몇 년 살다 오죠. 살다 오는 시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정하고 국방군사가 포함되는데, 그래도 두 번째로 외울 때는 주단이에요. 주단. 뭐 주단이라고 있죠. 주단. 만드는 공업. 그걸 배우는 학교인데 국립의 국교. 주단공업 국교. 그래서 두 번째로 외워두고, 그다음에 기타 시설군에 속하는 거는 동물식물 하나. 기동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요 시설군이 이제 기억이 돼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허가냐 신고냐 이건 쉬워요. 용도를 바꿨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뭐 허가 받고 용도를 바꾸는 거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를 하고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에서 장례시설로 바꿨다 올라갔으니까 허가. 방송통신인데 문화및 지표로 바꾼다 내려갔으니까 신고. 딱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변경 허가, 내려가는 변경 신고인데, 이게 이제 같은 시설군, 이렇게 문화및 지표를 종교로 바꿨다. 이거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바꾸는 거죠. 이때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 겁니다. 올라가야 허가인데 이건 안 올라갔고, 내려가야 신고인데 내려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이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동기라고 외워두세요. 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용도 변경이 허가 또는 신고인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데 다음 구분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 허가 대상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바꿀 때, 한마디로 상위군 올라가는 변경은 허가, 신고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바꿀 때,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건 신고. 하나 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즉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꾼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지만 대장에 써 있는 용도를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래서 동일한 시설군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동기 이렇게 이제 외운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용도 변경 관련된 면적이 2개가 있는데 100제곱미터가 있고 그다음에 5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 뭐냐면 용도를 바꾸는데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 용도 변경이 올라가는 변경 허가 대상이거나 또는 신고 대상 내려가는 변경이면서 면적도 100 이상이다. 이럴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 승인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 변경인데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인데 면적이 500 이상이다. 이때는 그 설계를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사가 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100과 500을 연결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다시 보면 올라갈 때 허가 받았죠? 내려갈 때 신고하는 거고,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100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단 용도 변경이 올라가는 변경 허가 대상인 변경이면서 100 이상 또는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 내려가는 변경이면서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 받는 거고 500 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인 변경이면서 면적이 500 이상이다. 이럴 때는 그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둔 겁니다. 그러니까 100하고 500 중에서 100이 사용 승인, 500이 건축사 설계예요. 그래서 100이 사용 승인이다, 100사 또 이렇게 하나 구별해 놔야 되고 100이 사용 승인, 100사.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변경에 관한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설구 외우시면 뭐 이 내용은 별거 없잖아요. 이 시설구만 잘 기억하시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동일한 시설구 내 용도 변경은 동기,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다음에 100사니까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인데 그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일 때 500 이상은 건축사 설계. 그래서 워낙 잘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건축법의 기타 용어들인데 뭐 지하층 이것도 지문에 뭐 자주 나온 내용이죠.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으니까 지하가 되는 거고 단 지하층이 되려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해당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꼭 외우셔야 되죠. 그 2분의 1이 두 개를 비교한 건데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하고 해당 층 높이를 비교한 겁니다. 속일 때는 최저 높이가 또는 최고 높이가 이렇게 속여요. 최저도 최고도 아니고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이 돼야 되죠. 뭐 반자 높이나 이런 게 아니라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주요 구조부는 아까 용도 변경 설명하다가 나왔었죠. 주요 구조 대수선 설명하다가 주요 구조부 6개가 있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6개인데 두 문자로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연달했죠. 바지, 보내, 주기,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다만 기둥이라도 사이 기둥 또는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 본데 작은 보, 뭐 차양이라든지 오객이다 이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바지 보내주기 이거로 이제 글자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문자로 외워만 두면 쉽게 풀리는 거고요. 뭐 리모델링은 생략하고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 있는데 먼저 초고층을 먼저 기억이 돼.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은 그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거 이거나라는 표현도 주의하시고 층수가 50층 이상이든 아니면 층수 관계없이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200이니까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200이에요. 그러니까 5입니다. 5위를 맛있게 먹으려면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겠죠. 그래서 초고추장에다가 뭘 찍어 먹었다? 오이를 찍어 먹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초고층이 5위, 50층 200m. 요거를 일단 먼저 외우시고 그다음에 고층은 초고층에서 초가 빠졌으니까 층수가 줄었겠죠. 50층에서 반이 줄면 25인데 법에서는 애매한 25 이런 거 안 쓰니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쓰니까 반올림해서 30층이 된 거고. 그러니까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이제 층수를 산정하죠. 그러니까 30층이니까 4, 32, 120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그리고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뺀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초고층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고 이걸 빼고 남은 나머지가 준초고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에요. 다중이용 건물이 되려면 규모가 크겠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용도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가 되겠죠. 근데 그 규모가 면적은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면적은 5천, 층수가 16층이니까 516 이렇게 외워두세요. 516 구테타 있죠. 그거 생각하면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516 이렇게 외워두시고 즉 면적은 5천 제곱미터 이상, 층수는 16층 이상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16층 이상이면 그 용도가 공동택이든 업무든 문화 및 집회든 따지지 않고 다 다중용 건축물이 돼요. 근데 층수가 16층 이상이 안 될 때, 면적이 5천 이상이요. 그러면 이때는 용도가 6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6개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중에서 여객용 시설, 숙박 중에서 관광 숙박, 그리고 의료 중에서 종합병원인데 이 용도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종교시설이 있죠. 종교시설.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있죠. 종종이에요. 종종. 종종. 종종이란 말은 꽤 자주 이런 의미를 써요. 종종. 종종 여기 판매가 있죠. 종종 뭔가를 팔았어요. 종종 팔았어. 뭘 팔았냐면 여관의 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두 문자로 종종 여관문 판 이렇게 외워두세요. 면적 5천 이상일 때 다중용 건축물이 되려면 그 용도가 종종 여관문 판 6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종교시설이고 종합병원. 근데 여는 운수 중에서 여객용 시설. 여기까지는 뭐 두 문자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관하고 문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관이 관광 숙박이에요. 관광 숙박시설. 근데 관광 휴게 이렇게 속이면 또 헷갈리니까 관광 숙박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문은 문화 및 문화 집회시설인데 여기서는 또 주의할 사항이 동물원 또는 식물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용 건축물 516 면적 5천 이상 층수 16층 이상 16층 이상은 용도 안 따지고 다중용 건축물 면적 5천 이상일 때는 용도가 종종 여관문판 종교시설 종합병원 그리고 여객용 시설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인데 주의할 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그 다음에 판매시설 또 단순한 기니까 그냥 외워두시고 다음 건축법에 사전결정 받는 게 있죠. 사전결정은 허가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사전에 가서 허가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결정받는 거죠. 교재는 370페이지인데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 사전결정 허가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가서 내가 이런 건물을 허가 신청할 건데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거냐 몇 층짜리 건물이 되느냐 이런 거를 미리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권한 가진 사람한테 알아봐야 되니까 허가권자한테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거니까 다음 사항이라는 거는 그냥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되지 건축하는 거에 이 법이나 관계법에 따라서 허용되는가 여부. 뭐 허용되게 되면 그 건축 기준이 어떻게 되고 건축 제한은 어떤 게 있고 뭐 건물의 규모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런 등등 궁금한 사항을 쭉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념을 이해돼요. 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한테 그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다. 한마디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본다라는 거고 사전 결정 통지받고 나면 7일에 사전 결정 통지가 될 건데 사전 결정 통지가 되고 나면 의제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의제되는 사항이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산지조정 허가, 산지조정 신고, 산지일시 사용 허가 또는 산지일시 사용 신고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하천전용 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허가도 의제되는데 신고에 당연히 의제되겠죠. 전용도 의제되면서 일시사용 허가가 의제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다 의제되니까 허가를 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4가지가 의제됩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4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4가지를 농, 개, 산, 하라고 외워두세요. 농계, 산하. 임진왜란 때 이분 있죠. 논계라는 분이 예병을 끌어안고 뛰어내렸어요. 산에서 하천으로 뛰어내렸죠. 그래서 농계, 산하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4가지 의제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이 산지가 보전산지일 때, 산지가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의제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 밖에 있는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이때는 산지전용 허가 의제가 안 됩니다.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보전산지 의제가 안 돼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만 유지되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허가 신청을 안 했다.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기간 2년을 외우셔야 되죠.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근데 건축법에서 이런 기간들이 몇 년인지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의 기간 중에서 몇 년인지 기간을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첫 번째 1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건축법 기간 1, 2, 3이에요. 1년, 2년, 3년. 근데 1년짜리 2개 기억하시고, 3년짜리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1년짜리는 건축 신고하고 나서 신고 후에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 그래서 줄여서 신고 착수 기간이 1년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 착수. 두 번째, 요 기간을 연장하는 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1년이에요. 신고 착수 1년, 연장 1년. 그 다음에 3년은 가설 건축물. 가설이 보이면 그냥 3년. 3년짜리 요거 말고도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1년짜리는 신고 착수와 연장. 그리고 3년은 가설 건축물. 그리고 그 신고 착수 연장 또는 가설 건축물 아닌 건 모두 다 2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년짜리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전결정 통지 받고 나서 허가 신청하는 것도 2년이고, 허가받고 공사 착수하는 기간 2년이고, 건축허가 제한 2년이고,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 2년이고, 또는 심의결과 통지받고 나서 허가 신청하는 것도 2년이고, 또 건축물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주기별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2년짜리가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외울 거 없이 그냥 1, 2, 3인데 1년 2개, 신고 착수와 연장, 3년 가설건축물, 나머지 기간 2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싹 정리해 두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건 따로 외울 것도 없는 거죠. 그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닌 거니까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허가 신청하는 건 당연히 2년이고, 그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허가 신청을 안 했다.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되더라.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에 관한 사항이 좀 어려워요. 절차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근데 시험에는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온 상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밑에가 없으니까, 밑에가 특별자치시 밑에 뭐 구청장이나 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묶여 있는 거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외배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할 때가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라는 거는 다음에 이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증축을 통해서 요 규모를 넘게 되는 걸 포함하는데, 그 증축 범위가 30% 이상의 증축이 있어야 돼요. 30%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이 규모를 넘게 되는 걸 포함을 하고, 단 주의할 거는 공장과 창고, 요거는 제외된다라는 걸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21층 10만, 30% 이상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 창고는 제외. 근데 여기 이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행정기간을 어렵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법상 행정기간,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 광역시장이 허가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시장의 허가, 광역시장의 허가. 건축법 문제 풀다가 특별시장 허가, 광역시장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21층 찾아야 돼요. 21층. 아니면 10만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시장 허가 나왔는데 21층 안 보이면 틀린 거. 뭐 10만 안 보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가 나오려면 무조건 2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꼭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시군구가 되는 겁니다. 21층 10만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 신고 모두 다 시군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앞에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었죠. 그 공작물 설치할 때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당연히 시군구한테 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죠. 그 허가를 시군구한테, 신고를 시군구한테. 가성건축물 허가 신고 다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허가, 광역시장허가는 21층 10만. 그거 제외한 나머지 모두 시군구다라고 건축법상 행정기관을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허가를 전혀 안 해요. 도지사는 어느 법에서도. 대신 사전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승인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때 미리 승인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허가를 하면 돼요.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요 건물, 요거를 허가를 할 때는 도의사한테 미리 가서 승인받고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전 승인 대상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근데 여기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10만 이상이면 허가를 직접 해버려요. 근데 도의사는 허가를 안 하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때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첫 번째가 21층 10만. 그 다음에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받도록 도의사가 지정해서 공부한 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보호하려고 도의사가 지정 공부한 구역. 두 번째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역, 두 가지 구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연수질, 두 번째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간 구역. 이때 그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는 규모가 3층 또는 1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기본이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가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이에요. 근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한 구역 안에서는 위락 숙박시설이면 규모를 안 따지고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연수질이 좀 복잡하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게 나오면요. 자수 이렇게 외우세요. 자수. 재짓고 자수했어요. 자수. 자수를 했는데 언제 가서 했냐면 3월 1일 날, 3일절 날. 그래서 자수 3일절이에요. 3일절 날 자수하러 갔는데 3일절이 휴일하네요. 휴일이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어서 자수한 겁니다. 전화는 011로. 자수 3일절 011입니다. 자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 규모는 3층 또는 1천 이상. 용도는 위락 숙박은 기본이고 추가로 011, 공동주택,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 이게 이제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한 구역 안에서는 규모 따질 필요 없이 위락 숙박이면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앞에 국토개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었죠.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거나 또는 특광도, 시도의사가 제한을 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제한한 이유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니까, 특광도는 도시군계획상 또는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 내용은 사유는 뻔한 거죠. 국장 또는 특광도가 제한한다.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광도는 지역계획상 필요해서. 근데 하나 주의할 사항이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제한하는 거는 같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겁니다. 주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 제한인데 허가 제한뿐만 아니라 착공도 제한해요. 착공도 제한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도 제한을 합니다. 착공 제한 또는 용도 변경 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제한하고 착공도 제한하고 용도 변경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한 사람이 국장 또는 특광도.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장관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특광도는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제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광도가 제한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제한 기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3년 연장 2년이었죠. 건축허가 제한은 따로 배울 게 없어. 아까 1, 2, 3이었죠. 1년, 2년, 3년. 1년짜리 신고 착수 연장. 3년은 가수건축물. 나머지 기간 2년. 그러니까 허가 제한 기간은 당연히 2년이 되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근데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계속 1년이라고 했죠.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물론 한 번만. 그래서 기간 2년 연장 1년이고. 그 다음에
예,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을 또 두고 있는데, 예, 허가근자는 밤해당할 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예요. 건축법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취소해야 한답니다. 보통은 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허가받고 나서 공사 착수를 안 한 거예요. 착수 기간이 2년이죠. 신고 착수 1년이었죠. 연장도 1년이었고 허가받고 착수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공장 3년은 이거 지문에 나오기 어려워요. 아무 공장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갖춘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해도 되고 그냥 허가받고 착수하는 기간은 2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2년 내 착수 안 한다고 무조건 취소해버리면 억울해요.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당연히 1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내 착수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때도 취소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대지 소유권 상실. 그러면 이제 땅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허가는 취소해야 되는데 다만 그 대지를 취득한 자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6개월이 지나고 착수가 불가능하다. 이때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 사유는 사유들을 외워야 돼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유가 3가지. 2년 내 착수 안 한다. 완료 불가능.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 상실. 그리고 연장은 1년이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봤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조경에 관한 사항 내용이 단순한데 빈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공개공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잘 나온다. 그러니까 조경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 이걸 좀 정리를 하죠. 교재는 379페이지입니다. 조경은 대지에 적용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적용 안 하는 요 사유들을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중에 녹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외예요. 왜냐하면 다 개발 안 된 지역이고 넘치는 게 조경인데 굳이 뭐 대지에다 조경을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이거는 도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는 가설 건축물, 축사 적용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축사 앞에 적용해봐야 누가 가서 뭐 구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외울 게 없는 겁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염분, 축사, 가설 건축물 단어만 봐도 이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로 외울 거는 공장하고 물류시설이에요. 공장과 물류시설. 공장일 때는 적용 예외가 3가지가 있는데 대지 면적이 5천. 이제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일 때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일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장일 때 적용 안 하는 예외 3가지 대지 면적 5천, 연면적 1,500 미만 그리고 산업단지 내 공장일 때는 적용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는데 주의할 거는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라도 주거 상업에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고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이 사항들 각각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공개공지인데 공개공지는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해서 일반에 공개하라. 그 이유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소규모 휴게시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공개공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 공개공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 지역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이 돼야 돼요. 전용주거는 사람 모일 일이 없어. 전용주거, 양호한 주거환경이고 주택만 있지 뭐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이유가 없죠. 근데 일반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이고 사람이 모이겠죠. 준주거도 그렇고 상업은 제일 많이 모이고 공업에서는 준공업.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요 지역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가 필요한 건물은 사람들이 앞에 많이 모여야 되니까 건물이 크겠죠. 그 면적이 5천 이상이에요. 5천. 근데 건물의 면적은 뭐 10만 제곱미터인데 창고면 모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용도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가 돼야 되는데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다 외우진 않아도 딱 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용도들이니까 못 외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용도다 정도로 기억을 하되 다음 판매시설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엄청 모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농산물 유통시설 요거는 제외된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인데 거기다 뭐 벤치 갖다 놔봐야 비린내 나고 누가 쉬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 숙박시설에 해당되는데 위락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또 주의해야 됩니다. 위락시설 해당이 안 된다. 위락시설은 뭐 술집이고 막 그 무도장,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인데 이런 데 앞에다 벤치 갖다 놔봐야 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누워있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위락시설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건축물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치 기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이 10%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 조경 면적이라든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면적 등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해놓고 그 옆에 앉아서 쉬면 되니까 보통 조경할 때 이렇게 화단을 꾸미죠. 화단을 꾸미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는데 뭐 여기 앉아서 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앉아서 쉬면서 꽃도 구경하고 그런 거니까 조경 면적 또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면적 이런 거를 조경 면적으로 할 수가 있다. 뭐 당연히 그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좋은 일 했으니까 완화를 주는데 완화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완화는 1.2배예요. 근데 1.2배라고 할 때는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완화하는 거고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이러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실제로는 완화가 안 됐어요. 법에서는 완화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용적률과 높이만 완화했고 그 비율은 1.2배 완화가 되는 겁니다. 공개공지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쉬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문화행사를 열 수도 있고 판촉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사용해버리면 사람이 못 쉬니까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외울 건 이런 사항들이고 요거 외에 이제 뭐 사람이 쉴 수 있게끔 기내자 갖다 놔라 뭐 또는 파고라 설치한다 또는 출입을 차단하면 안 된다.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공개공지 개념만 알면 뻔한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고 외울 사항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역은 일반주거, 순주거, 상업중공업, 설치 대상 건축물의 면적 5천 이상으로 용도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들,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등인데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거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설치 기준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그다음에 완화, 용적률 높이 1.2회 문화행사 판촉 활동은 연간 60일 등등 이런 거를 잘 외워두시고요. 다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용어가 매년 2문제 정도가 꼬박꼬박 나와요. 이거 주택법은 특히나 용어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교재는 39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이란 용어가 있고 그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식구들이 모여 산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건축물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주택이 될 수도 있죠. 뭐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해보면 건물의 일부가 주택이죠. 특히 주의할 거는 부속 토지를 포함을 합니다. 근데 부속 토지는 제외다라고 속이니까 부속 토지도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 단독주택 마당에서 뭐 나와서 빨래도 널어놨고 고기도 꺼먹고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택이 포함되는 거고 단독과 공동으로 구별되죠. 근데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공간이 있었는데 주택법상 공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도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간이나 기숙사는 분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개념과 동일한 거니까 같이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이에요. 한마디로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택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종류가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때 닭이 오노 이렇게 외워두세요. 닭. 밤에 출출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닭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닭이 언제 오노 이러면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닭이 오노. 준주택은 닭이 오노,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단수단계니까 그냥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을 분류를 하면 단독과 공동으로 구별되는데 이 단독은 아까 그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가 있고 여기 공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공동주택은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는 해당이 안 된다. 요거만 두 가지 각각 주의하시면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의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구분 생활은 가능한데 주의할 사항은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택 일부를 남한테 세는 줄 수 있어도 그걸 팔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생활은 가능한데 구분 소유는 안 되는 요 주택인데 이 건설 기준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공동주택에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세대 구분형이 있어요. 그 기준이 약간 다른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는 처음부터 건설할 때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실 따로, 부엌 따로, 현관을 다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식구가 많을 때는 한쪽 현관을 막아놓고 그 전체를 다 한 세대가 쓰다가 식구가 줄면 그 현관을 다 터가지고 한쪽을 새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전체를 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를 막아놓고 새를 줄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 간 연결문을 두거나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현관을 처음부터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구분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여기를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해가지고 이걸 식구가 많을 때는 이걸 쓰고 터서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현관이 쪽 막아놓고 쓰겠죠. 근데 식구가 줄어서 그 일부를 세를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를 막아놓고 이쪽 현관을 터서 여기 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경량구조 공개벽으로 해서 막을 수도 있고 터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 간 연결문을 둬가지고 세를 줄 때는 여기를 막고 세를 주거나 아니면 전체를 쓸 때는 연결문을 터가지고 전체를 쓰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건설할 수 있는 거니까 통합 사용 가능하도록 세대 간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한다. 단 주의할 거는 요 내용은 기존 주택에 허가받아 설치하는 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기존 공동주택에다가 막 벽을 트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고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 세대수 면적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면적도 3분의 1, 세대수도 3분의 1 넘으면 안 되는데 세대 구분형 아니에요. 세대 구분형 한 대, 두 대, 세대니까 그 호수도 면적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들을 정리하는데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 있다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죠. 통합사용 가능하도록 세대 간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한다. 그리고 호수나 면적은 3분의 1이다. 기존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는 전체 10분의 1로 줄어요. 왜냐면 기존의 그 주차 공간이 이런 게 다 확정된 상태에서 세대만 그냥 늘어버리니까 요거보다 더 제한돼서 3분의 1. 한 동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해당 동의 3분의 1 이내로 또 제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분 생활돼야 되니까 욕실 따로 부엌 따로 있어야 되고 현관은 같이 쓰지만 안에 들어와서 구분 출입문을 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구조 등이 당연히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세대 구분형의 건설 기준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냐 아니면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거냐에 따라서 구별해서 좀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민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거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모두 다 민영이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이 되려면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가 돼야 되죠.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하죠.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이 85가 예외로 100제곱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가 될 때가 있죠. 그 100까지 되는 건 이제 시골 동네인데 수도권 제외, 도시적 아닌 읍 또는 면 여기서는 예외로 100. 어쨌든 원칙은 85, 예외로 100. 요 규모가 되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건설을 누가 했느냐,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요거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건데, 첫 번째 다 공적인 자금, 공적인 사업주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면서 건설을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거나, 아니면 건설을 요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이 하더라도 그 자금이 공적 자금, 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에 관한 요건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여기 해당 안 되면 모두 다 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 건설했는데 규모가 120이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거죠. 그럼 국민주택이 아닌 거고 다 미정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300세대 미만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에 세 가지 주택인데 아파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말이에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독립주거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당연히 일반적인 아파트 다 그렇게 돼 있죠. 세대를 지하에 설치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일반적인 아파트가 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면 그리고 도시적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원래 연립 다세대가 개별 대지마다 각각 짓죠. 근데 그걸 단지형으로 같이 짓는다는 게 단지 형태로. 근데 단지 형태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건축하게 되면 층수를 5개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거나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아파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그, 단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함께라는 요 단어가 나오면 함께 이제 이건 일종의 키워드죠. 함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끝에가 있다라고 돼 있으면 맞는 거고 없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예요. 이런 단어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수시로 나와요. 함께가 나오고 있다 맞고 없다 틀린데 함께 없다가 맞는 게 유일하게 요거니까 도그, 단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건 두 번째로 외워두시고 다만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한 세대만 같이 짓는 거 또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함께 짓는 거 이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85 초과주택 한 세대만 같이 짓는다. 이거는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또는 준주거 상업지역인데 아파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거 함께 건축하는 거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그, 단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세대만 같이 짓는다. 두 번째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함께 짓는다. 이거는 예외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주택단지도 있고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 이런 걸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별개의 단지로 구별하기 위해 구별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단지가 철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나눠졌는데 한 단지로 할 수는 없죠. 나눠지면 그게 각각 별개 단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으로 분리가 돼야 별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구별하는 도로폭은 20m 8이에요. 20m 8. 근데 20m는 일반 도로. 8m 이상은 도시계획 예정도로. 여기서 헷갈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죠. 8글자가 8이구나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으로 분리가 됐을 때 별개단지, 일반 도로는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별개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부대됐다라는 게 딸렸다는 거죠. 주택에 딸린 이유가 기능상 필요하기 때문에 딸려 있는 각종 시설들이에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그다음에 각종 건축 설비,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각종 뭐 시설이나 설비 등인데 단지 안에 뭐 보안등이라든지 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등등 다 기능상 필요한 거죠. 그런 건 다 부대시설이 되는 거고, 복리시설은 기능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관계없어요. 있으면 생활복리, 주민들이 살기에 도움이 된다, 살기 좋다. 그게 이제 복리시설인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등 다 없어도 관계없는 거죠. 이런 거는 다 모두 복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기능상 필요해 보인다, 부대. 없어도 관계없다, 복리.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한마디로 선으로 연결되는 거, 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게 다 선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 자체는 기간이에요. 기간.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등 요 기간 시설들이고, 간선은 요 간자의 의미가 줄기입니다. 줄기 간자예요. 그러니까 줄기로 연결되는 선.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기간 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 시설. 기간 대 기간을 줄기로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등등은 기간이고, 기본 줄기니까 기간 대 기간을 연결하는 게 간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스나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단지 안에 있는 기간 시설을 포함을 합니다. 가스, 통, 난방이에요. 난방할 때 불을 떼야 되는데 가스통으로 불 떼죠. 가스통으로 난방하는 겁니다. 가스통,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는 거고, 나머지 도로, 상하수, 전기는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은 간선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이 택지가 뭐냐면 공동주택용지예요. 공동주택용지. 한마디로 다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택지라고 하면 그게 다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이에요. 공동주택용지인데 공공이니까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예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공동주택용지. 중요한 거는 이 공공사업의 종류가 요겁니다. 이 공공사업의 종류. 공공사업의 종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공공성 있는 사업. 국민주택 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성 있죠? 산업단지 또는 공공주택지구 또는 임대주택 관련된 거 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이거 말고도 있어요. 근데 뭐 일일이 다 외울 거 없고 그냥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고 그 사업이 공공성이 있어 보인다? 택지로 판단하되 잘 보시면 정비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있는데 정비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도시개발사업도 민간이 하면 안 돼요. 공공시행자가 해야 되고 환지가 안 되고 수용방식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공수도라고 하나 기억하세요. 공수도. 다른 건 다 공공성이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니까 공공택지와 관련된 사업 중에 공수도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거는 공공택지가 되는데 적어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거는 공공택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수용 방식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니까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한 거는 공공시행자가 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택지가 되는데 민간시행자가 한 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도 하나 외워두시고, 복잡하게 기억하면 힘드니까 개념 그대로 공공택지니까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니까 공동주택용지고 그 공공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이고 그 중에 공수도가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학제 기능상을 위해서 담행을 하는 건데 대선하는 게 있고 나머지 모두가 중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축과 관련된 행위들, 중축 행위들이 리모델링의 요 리자를 보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리자를 이게 거울에 비춰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보면 15죠. 리모델링 리자 보면서 15를 쭉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하는 거 나머지 증축 행위가 다 15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용 승인 받고 나서 15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중축의 범위는 15의 2배, 15 곱하기 2 하면 30%. 단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그리고 공용 부분에 관한 별도 중축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가 되는데 세대수, 이 세대수가 일부 증가될 수 있는데 그 증가 범위가 15%. 다 15라 그랬죠? 세대수가 15%. 그 다음에 수직 중축. 층수를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수직 중축이 되는데 수직으로 중축할 때 이때 층수가 15층을 기준으로 해요. 15층 이상일 때는 최대 3계층까지.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그러니까 15층 이상이면 구조가 아무래도 좀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3계층까지 올려도 되는데 14층 이하면 구조 자체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15층을 기준으로 15층 이상일 때 3계층, 14층 이하면 2계층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리모델링은 이건 개념 뻔한 거 노후학제를 위해서 또는 기능 형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 행위가 대선하는 거 아니면 중축하는 건데 증축 관련된 행위가 모두 요 15를 기준으로 15년 지났다. 그리고 15의 2배니까 30%까지 증축이 되는 거고 85 미만은 40%. 그리고 세대수 증가 15%. 수직 증축도 15층 기준으로 15층 이상일 때 3계층, 14층 이하면 2계층. 그래서 요 사항들 쭉 외워두시고 다음 공구. 공구는 한 단지예요. 근데 사업계획서는 한 번에 받았어요. 근데 공사를 별도로 하는 구역이에요. 공사를 따로 하는 구역.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죠. 그러니까 착공신고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겠다라는 게 공구입니다. 근데 공구 간 경계는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로 구별하는 게 20m, 8m부터 있었죠. 8m부터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이었잖아요. 8m부터 단지가 나눠져요. 근데 여기는 한 단지니까 8m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8m가 아닌 6이 된 겁니다. 경계는 6. 경계가 6이니까 전체 세대수가 600이에요. 요걸 나눈 거니까 공구별 세대는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구 간 경계 6,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그걸 나눴으니까 공구별 세대는 200. 자, 주택법의 중요한 용어들을 갖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주택상한 사채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 나오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꼭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상한 사채 발행은 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딱 둘만 발행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상한 사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자체가 발행하려면 이름에 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나 도시개발 채권이거나 이름에 도시가 있어야 채권을 지자체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공통점을 한번 정리한 바가 있죠.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공통점. 발행 지자체가 한다. 상환기간 10년, 이율, 조례. 그러니까 지자체가 발행하려면 이름에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자체가 안 되니까 지방공사도 채권 발행 안 되고 물론 여기 국가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딱 요거밖에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여기서 발행하는 게 있고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법인이 돼야 돼요. 개인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인이 돼야 되고 자본금이 5억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등록할 때 자본금은 3억이고 사채 발행 자본금은 5억이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상환할 거니까 건설업 등록은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택 상환사채 나오는 기간이 모두 다 3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발행 규모도 3년간의 실적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합니다.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에서 발행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은 항상 민간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공사의 경우에는 보증받을 필요가 없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발행하려면 보증도 받고 법인이 돼야 되고 자본금도 5억 이상 돼야 되고 건설업 등록돼 있어야 되고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발행하더라도 규모는 3년간 실적 범위 내에서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 정리를 좀 잘 해두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지만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같은 개념의 내용이 등록은 말소돼도 이미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못하면 피해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소는 돼도 사업은 계속 하듯이 말소는 됐지만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계속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채 발행할 때 승인받는데 그 승인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발행하는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 액면도 되고 할인도 되고 이거는 이제 발행하는 사람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명증권을 발행하는데 채권 이름에 상한자가 보이면 발행 방법이 다 기명이에요. 토지상한채권도 기명, 주택상한채도 기명이 되는 거고 기명이다 보니까 그 명의 변경 두 군데 써야 됩니다. 원부에 써야 되고 그리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도 기재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군데 쓰는 거죠. 원부에 쓰고 채권에도 쓴다. 그리고 상환. 주택상한사채에 나오는 기간이 모두 3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환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3년의 의미가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해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을 따져서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할 때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고 다만 이제 사채권자가 원할 때 현금으로 상환하는 예외가 있긴 한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양도나 중도해약은 당연히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는 사고 파는 게 원래부터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양도가 안 되는 거고 중도해약도 금지가 되는데 물론 예외는 있는 겁니다. 해배를 이행한다, 상속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 거고 주택 상환사채를 받고 다음 매도 청구인데 주택법 매도 청구는 세 가지 매도 청구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주체가 하는 매도 청구가 있고 리모델링 매도 청구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매도 청구가 있는데 이걸 뭐 깊이 공부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 기본적인 걸 정확히 딱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사업주체가 하는 매도 청구는 주택 사업을 할 때 토지 취득을 해야 거기다가 아파트 건설 분양할 수 있겠죠. 근데 일부가 안 팔고 막 버티면 사업하기 힘들어지죠. 공익사업이면 수용이라도 하는데 주택건설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팔고 나가달라고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를 하는데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80%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요. 확보 못한 나머지 20%가 있죠. 그때 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조합은 이제 95가 되는데 어쨌든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를 하는 거고 매도 청구가 나왔을 때 어느 법에 나오든 공통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통 내용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일 때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포함해요. 토지는 매도 청구하는데 건물은 매도 청구 못한다? 이 얘기는 건물은 들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가 대상이면 건물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매도 청구는 가격이 어느 법에 나오든 무조건 다 시가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 공통 내용은 건물 포함이다. 가격은 시가다. 이건 이제 공통으로 그냥 기억하는 사항이에요. 사업주체가 하는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이 말이 나오려면 9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95% 이상이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때는 이제 나머지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5% 이상을 확보를 못했다. 원래 95% 이상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인데 그 이상을 확보를 못했다. 이럴 때는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0년 이전부터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거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10년 제외 정도로 하시면 돼. 말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기억해야 되니까 모든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95% 이상 확보. 확보 못하면 10년 제외예요. 그리고 청구 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3개월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공통 내용은 대지가 대상이니까 건물 포함이고 가격은 항상 시가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 95% 이상 확보. 확보 못하면 10년 제외. 협의는 3개월. 요 정도를 기억해 두고 리모델링 조합은 효리 찬성 안 했다. 당연히 그 찬성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팔고 나가달라라고 매도 청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는데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주택을 분양받아서 입주한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어. 근데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단지 안에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두고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 원래 소유자 둘이 권리를 갖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권리를 회복한 자에 대해서 팔고 나가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회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회복한 자에 대해서 팔고 나가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여기도 가격은 당연히 시가가 되는 거고 이 시가는 이제 공통이니까 여기도 이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매도 청구할 때 그 소유권 회복한 토지 그 해당 토지가 5% 미만일 때 청구를 합니다. 이 5%가 앞에 사업주체가 하는 매도 청구 사업주체가 하는 매도 청구가 모든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게 95였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5% 이상 확보했는데 확보 못한 게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린 토지가 5% 미만이다. 그러니까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숫자만 달라진 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주체가 하는 매도 청구는 95, 거꾸로 소유자가 매도 청구하는 거는 소유권 회복한 토지가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매도 청구는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자를 뽑아야 돼요. 대표자 선정할 때는 동의를 받는데 동의가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2년 안에 송달이 돼야 돼요. 의사표시 송달 2년.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5% 미만이다.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는 4분의 3이다. 의사표시 송달은 2년이다. 나머지는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 동의를 안 한 사람 나머지에 대해서 다 당연히 효력이 있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 효력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회복하게 된 이유가 사업주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의 소유자들은 그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이거를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공급수서 교란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공급수서 교란금지는 일정한 증서, 이 증서라는 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어떤 증서, 이런 각종의 증서 등을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대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인데 그 증서라는 게 다 이거예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 그러니까 분양받은 게 아니라 분양받기 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각종 증서니까 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질서, 줄 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새치기에서 막 분양받고 이러면 안 된다. 그 교란시킨 행위 금지가 되는 거니까 그 흔히 뭐 딱지를 사고 판다 그러죠. 그걸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각종 주택 공급과 관련된 각종 증서를 양도하는 것도 안 되고 양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까지 모두 다 금지예요. 한마디로 그냥 뭐 그 딱지 사고 파는 거 관련된 행위는 일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가 되는 거고. 다만 이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인데 상속은 항상 제외예요. 상속은 어느 법에서나. 근데 여기는 저당도 제외입니다. 왜냐면 근데 입주자 저축 증서 이 청약 통장이죠. 여기다가 담보 설정했다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당도 제외가 됩니다. 상속과 저당은 제외.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 금지되는 행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모두 금지인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가 되고
이때 금지가 되는 각종 증서라는 거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집인데, 조합원. 이 조합원이라는 거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이게 해당되는 거지. 리모델링 조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거고 주택을 마련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도 안 하고 공급받을 것도 없어요.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관련된 증서인데 리모델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주택 상환 자체가 주택으로 상환받는 사채니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도시 개발 채권이거나 또는 토지 상환 채권이거나 이런 건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입주자 증서는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고, 그다음에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또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 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다 이겁니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와 관련된 각종 증서. 그러면 이제 이거 일일이 안 외워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관련된 증서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뭐 처벌도 하는데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지위는 무효라거나 또는 계약은 취소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 그다음에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 근데 이 취소는 해야 한다예요. 주택법에서 취소해야 한다는 요게 유일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주택법 문제를 풀다가 취소해야 한다가 나왔는데 공급 취소, 교란 금지 규정이 아닌 데서 나왔다. 틀린 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공사착수를 5년 내에 해야 됩니다.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다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속여요. 근데 취소해야 한다는 공급시설 교란금지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취소해야 한다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기억해두고, 여기는 이제 지위는 무효로 하는 거고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예요. 계약을 무효로 해버리면 뒤에 모든 계약이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인데 이 취소가 이제 해야 한다고. 그다음에 환매. 그 사업주체가 그 위반한 자에게 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거로 본다. 즉 환매가 되는 거고, 이미 입주한 자에 대해서는 퇴거 명령 나가라라고 이제 명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데 그 자격 제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공급시설 교란금지에 여기 나오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풀리는 사항이고 빈도가 높은 사항이니까 이것도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주택법에 그 중요한 내용들 좀 체크해서 봤고, 농지법은 용어만 좀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농지법 용어 중에 농지 개념인데,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목을 안 따집니다. 근데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무조건 농지가 돼버려요.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농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그냥 경작이 이용되면 다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다 농지가 되는 거고, 뭐를 재배하느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가 재배 이용되는 토지가 다 농지다 라고 기억하되, 문제가 나오면 농지가 아닌 거, 농지에서 재배되는 토지, 요걸 갖고 이제 문제를 내게 돼요. 다음 종 농지에 해당 안 되는 거,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가 지목이 전이나 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가 된다 그랬죠.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그 경작이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전답 과수원 지목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기간도 3년 미만인 토지예요. 두 번째가 그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도 안 받고 그냥 그 경자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다가 그 산지전용 허가 받아서 그 밭을 뭐 이렇게 만들거나 논으로 만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산에다 몰래 그냥 산삼씨 뿌려가지고 그 장례삼을 기르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뭔가를 재배하지만 농지가 아닌 거예요.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재배 이용하는 토지. 그 다음에 그 초지. 근데 그 지목, 그 농지에서 재배되는 요 세 가지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가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3년 미만. 그 다음에
산지주는 허가는 이변대, 지목이 이변대, 산지주는 허가도 안 받고 경작이 이용되는 거. 세 번째가 초지.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3초임이라고 외워두세요. 몇 초냐 물었더니 대답을 했겠죠. 대답할 때 3초임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3년 미만,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니고 경작기간 3년 미만인 토지, 초지, 이면대, 산지주는 허가 안 받고 재배 이용하는 토지가 농지에서 재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 농업인에 해당되려면 다음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할 수가 90일 이상에 해당되면 농업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농지 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할 수가 90일 이상. 근데 이 면적은 1천 이상인데 뒤에 주말 체험 영농이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은 말 그대로 취미삼아 농사 짓는 거죠.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 소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1,000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 미만까지는 취미삼아 농사 짓는 거고 1,000제곱미터가 되는 순간 1,000 이상, 1,000이 되는 순간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업인. 그래서 농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고 농지가 없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중 90일 이상이면 농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원래는 1,000인데 고정시공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등은 효율적 경작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330으로 줄어요. 농지 면적은 1,000, 비닐하우스 등의 면적은 330. 그리고 종사일 수는 90일. 그리고 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돼지 키워야 되는데 대가축은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은 100도, 가금류 1000수, 꿀벌은 10군 이상.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쉽게 기억이 돼요. 대중소니까 대가축 2도,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류가 1000입니다. 그러니까 뭐 닭을 키운다 1000마리 이상. 그리고 꿀벌은 마리수가 없죠. 그러니까 꿀벌 10군, 그러니까 벌통 10개 이상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요 정도 가축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연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되는 건데 농업이 90일이죠. 축산업이 120일이죠.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농업이 90일이다. 농구다라고 외워두세요. 농구. 축구 말고 농구예요. 농업이 90일. 그럼 축산업은 120일. 축산업은 축구를 생각해 보면요. 축구니까 축산업이 90일이 아니라 축구할 때 선수가 11명이 뛰죠. 근데 그 밖에서 감독 한 명 또 열심히 뛰어요. 그러니까 12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120일이에요. 농업은 90일, 농구고. 그 다음에 축산업이 120일이니까 판매액은 120만 원. 숫자가 뭔가 계속 연관되죠? 축산업 120일, 판매액 120만 원. 그 다음에 농업은 90일. 그리고 농지 면적은 1천 이상. 비닐하우스면 330일. 근데 축산업에서 그 가축을 사육하는 거는 대가축 2도, 중가축 10, 소가축은 100, 가금류 1000, 꿀벌 10군. 그래서 이 요건들을 좀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고 농지법에서 용어 나오면 그나마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농지법 나머지 내용들은 총 2문제밖에 안 되니까 농지법은 좀 용어만 좀 정리하고 나머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법의 내용들 좀 봤고 공법 전체 내용을 뭐 3시간에 걸쳐서 다 정리하려니까 좀 말도 좀 바쁘고 그다음에 내용도 뭐 깊이 못 봐가지고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 정리한 이 내용들이 시험에 다 잘 나오는 상들이에요. 그리고 정리했던 이 내용들만 확실히 알아도 거기서 나온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도 많은 문제가 커버되니까 요약집에 나온 정리했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여기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